안녕하세요. 방콕에서 부동산 에이전시 운영 중인 고마저씨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달에도 한번 했었는데 제가 상담받은 내용 중에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에는 제가 Q&A라고 해서 제목을 올렸는데 직접 질문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한 달에 한 번씩 문의 온 내용 중에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하는 이유가 제가 같은 이야기를 거의 6개월에 한 번씩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냐면 사람들이 대부분요 내용을 안 봅니다. 그냥 부동산 한다고 하니까 전화와서 자기 알고 싶은 것만 물어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대부분 제가 그냥 블록해 버립니다. 자, 그런데 가끔씩 보면 내용을 읽어보면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직접 그분하고 통화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알려줍니다. 부동산 부분도 있고요. 부동산 하기 때문에 잘 아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 드립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 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건 이렇게 해놓으면 또 몇 개월 동안 얘기 안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리세일. 아직도 리세일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이 리세일 여러분들 하면요, 이거 거래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제가 한번 영상 만들어서 올려준 적이 있고요. 거의 1년에 한 번씩은 올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재작년까지는 계좌를 다른 은행으로 2개를 만들어 줬습니다. 근데 지금은 계좌를 하나밖에 만들어 주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계좌 만들기가 굉장히 힘들죠. 두 번째로 계좌를 만들 수 있는 시점이 다릅니다. 예전에는 계약을 하고 건설사에서 SPA가 나오면 그때도 계좌를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전부 짜놓이 나오고,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을 다 한 상태에서 계좌를 만들어 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리세일을 하게 되면 건설사가 아니고 집주인하고 계약을 하는 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돈을 나중에 잔금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집주인한테 직접 보내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 돈을 계좌를 만들어서 계좌로 돈을 보내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 뒤에 처리를 하는 디테일한 부분은 제가 얘기를 안 해드립니다. 자, 그런데 계좌를 만들 수가 없으면 이걸 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 집주인한테 직접 돈을 보내야 되는데 이거 어마어마하게 위험한 상황이 생기겠죠. 실제 돈이 내 통장으로 돈을 보내가지고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할 때도 집주인한테 계좌 이체를 시켜주는 게 아닙니다. 원래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이게 외환법이 한국하고 태국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충돌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돈을 보내게 되면요, 여기에서 큰 문제가 생기게 되죠. 이걸 집주인한테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은행에서 돈을 보내줄까요? 안 보내줄까요? 안 보내줄 확률이 높죠. 왜냐하면 건설사는 인터넷으로 치면 건설사 이름도 나오고 그 프로젝트도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을 수 있어서 돈을 보내주게 되는데 개인이면 돈을 보내줘야 할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왜? 탈세하기 위해서 돈을 보내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외환 유출하기 위해서 돈을 보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철저하게 심사를 거쳐서 돈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온갖 서류들을 다 보게 되는데 그게 제대로 나올 수가 없죠. 건설사에 비해서 당연히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계좌가 없어서 그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생기죠. 자, 그런데 계좌가 있어도 문제입니다. 한국은행에서는 이제 여러분들 계좌로 돈을 보내주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은행에서 자기 계좌로 돈을 보낸다라고 하면 돈 안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로 이게 하기가 힘든 겁니다. 그런데 이게 잘 모르고 하니까 항상 일을 만들어 놓고 뒤에 연락이 오는 겁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합니다만 제가 왜 리세일 거래를 안 하는지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왜?
제가 너무나 많은 경험을 해왔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리스크를 어마어마하게 만들어 놓고 일을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건설사 하고만 일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또 여러 가지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건설사하고 직접 계약 맺고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연결해서 얘기를 해드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건설사하고 직접 계약을 해서 거래를 한다는 건 자기가 법인을 가지고 여기서 실제로 일하면서 거래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거래를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자,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이냐? 법인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 대부분 프리랜서고 무자격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해드리냐면 여러분들이 방문을 하게 됐을 때 프리랜서하고 가게 되면요. 그 프리랜서가 에이전트 자격으로 안 갑니다. 그 사람도 방문자로 갑니다. 왜? 그분은 에이전시에 소속된 사람이 아니에요. 왜? 워크퍼밋이 없거든.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최근에 또 잡혔어요. 한국 사람도 계속 잡힙니다. 미용실에서 일하다 잡히고, 요거는 지금 학원에서 일하다 잡힌 겁니다. 워크퍼밋 없이 일하다가 잡힌 거예요. 태국 사람들이 한국에서 불법 체류하면서 일하는 것 갖고 욕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프리랜서들하고 일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이걸 제가 최근에 상담한 내용을 연결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면 이런 겁니다. 이분이 알고 싶은 건 자기가 땅을 가진 한국인한테 이 땅을 임대받아 갖고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 가격이 합당한가? 이걸 물어본 겁니다. 근데 제가 가격만 물어봤으면 제가 그거 관여를 안 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앞에 내용을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서 연락을 한 겁니다. 그래서 법인을 만들었다고 했는데 법인 안에 내용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지분 구조가 어떻게 되는가를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잘 모르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만약에 법인을 만든다. 그래서 나 혼자 가지고 법인을 만든다라고 하면 제가 가질 수 있는 지분은 49%입니다. 그리고 태국인이 51%를 가져야 됩니다. 이걸 처음에 외국인 법인으로 했다가 기립가시에서 태국인 법인으로 만들면 무조건 이 구조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대주주가 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CEO가 되기 위해서는 태국인이 2명 이상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분을 쪼개게 해서 줘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친구하고 동업을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나는 한국에 있고 친구는 태국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투자해서 동업을 하기로 했고 나도 들어가기로 했는데 이제 거기서 일할 식구들이 여러 명이 있어요. 자기가 알기로는 지분자가 여러 명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분자가 한국인이 2명이면 태국인은 몇 명이 돼야 될까요? 이런 것들을 전혀 계산하지도 않고 이런 것들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일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DVD를 보시라고 얘기를 했는데 DVD가 뭔지를 모르시더라고요. 법인이 나오면 DVD 안에 내용이 다 있습니다. 그걸 전부 다 번역해서 보면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한국인이 가진 땅을 임대를 받는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한국인은 땅을 가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외국인은 땅을 소유할 수가 없죠. 그러면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이 영주권자거나 아니면 법인으로 소유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근데 그 법인으로 소유를 하는 게 힘듭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자기 소유가 아닐 확률이 높죠.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확인하느냐? 짜노 뒷부분 찍어서 보내라고 해서 그거 번역해 보면 됩니다. 그분 명의로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확인이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이걸 확인하지 않고 거래를 하려고 하는 게 이상하죠. 그리고 제가 제일 황당했던 건 뭐냐면 자기가 이 가격을 잘 몰라서 저한테 물어보는데 그 전에 태국의 지인한테 물어봤더니 그 지인이 하는 말이 태국은 보증금이 없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 지인이 그 해당 분야의 일을 하지 않는 한 아는 게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 보증금이 없습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뭐냐 하면 보증금은 항상 월세의 몇 배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상가를 할 때도 뭐 3개월치, 5개월치 이런 식으로 월세의 몇 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딱 떨어지게 됩니다. 콘도도 마찬가지예요. 콘도는 항상 2달치 들어가게 되겠죠. 자, 그런데 계산을 해보면 월세하고 딱 떨어지질 않으면 굉장히 이상한 상황이죠. 자,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건 뭐냐 하면 지인하고 사업을 할 때는 하나하나 챙기면서 해야 됩니다. 상대편을 너무 믿고 하다 보면 그냥 친구끼리도 그냥 깽판 나는 겁니다. 지인한테 부탁을 할 때는 그 지인이 그 직업군에 속할 때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지인이 그 직업군에 속하지 않으면 그 지인이 도와준다는 게 여러분들이 그냥 뭘 찾는 거하고 똑같아요. 10년을 살았든 20년을 살았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제 고객님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오기 전에 자기 친구가 파타야에 삽니다. 그런데 이분이 직업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이 제 고객분이. 그리고 많이 배우신 분이에요. 그런데 친구분이 서울대 나왔답니다. 그래서 이 친구한테 연락을 해서 내가 태국에 콘도를 하나 사려고 하는데 네가 좀 도와줘라 이랬더니 그 친구분이 딱 한마디 했답니다. 나 그거 잘 몰라. 그러니까 부동산 찾아서 하세요. 이 친구분이 진짜 오리지널로 제대로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알아야 될 게 제가 아는 형님인데 이렇게 소개시켜 주지 않습니까? 그 형님이 무슨 직업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직업을 갖고 있든 간에 아무런 이유 없이 나를 도와줄 때는 항상 의심을 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하고 거래를 하면 제가 돈을 벌기 때문에 제 직업으로서 일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거 하나도 없이 일을 한다라고 하면 그건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데 넘어가냐? 내가 외국에 와서 뭔가를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불안한 겁니다. 아는 것도 없고 불안하다 보니까 그렇게 누군가한테 의지하려고 하는 게 굉장히 강해지는 겁니다. 이건 저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저처럼 한국 사람들하고 교류도 안 하고요. 고객들만 만나고 이런 사람들은 다른 분야, 그러니까 나하고 관계없는 분야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그러면 그거는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즉 제가 아는 건 부동산하고 관련된 내용들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부동산하고 관련돼서 파생되는 내용 이외에는 저도 여러분들을 도와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어떤 분이 팔랑까오에서 콘도를 사는데 자기가 팔랑까오에 있는 콘도 여러 군데를 다녀봐서 가격이 제일 싸고 좋은 콘도를 골라가지고 투자를 했다. 그러니까 괜찮은 거 아니냐. 왜 그러냐면 제가 자주 얘기하는데 지역 가격보다 비싸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지역 가격보다 비싸면 안 된다는 건 무조건 100% 맞는 건 아니고요. 100채 중에 90% 이상은 높으면 안 됩니다. 네, 높아도 되는 게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죠.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 하면 무조건 가격이 낮다라고 해서 무조건 사도 되는 게 아니다는 겁니다. 미안하지만 또 이 콘도를 가지고 예를 들을 수밖에 없네요. 스카이라이즈 요 콘도는 이 지역 가격보다 현저히 낮습니다. 자, 그런데 이 콘도에 외국인 쿼터와 태국인 쿼터의 가격 차이가 많이 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격이 낮아도 사면 안 되죠. 그리고 이 콘도는 판매 구조상으로도 더 큰 리스크를 가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지역 가격보다 낮다라고 해서 콘도를 사면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왜 생기냐? 그분이 문제인 거예요. 제가 분명히 개인이 직접 가서 사면 당한다라고 어마어마하게 얘기를 많이 했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잘하는 에이전트를 구해서 하라라고 그렇게 누누이 강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워크인에서 콘도를 샀기 때문에 문제된 콘도를 산 겁니다. 그 콘도는 문제가 많아요. 어디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산 순간 이미 잘못된 거예요. 제발 워크인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잘 알지 못하면서 워크인 하면 결국 보는 게 겉모양밖에 없습니다. 거기에서 가격표 몇 장 받아가지고 이 콘도 저 콘도
비교해가지고 사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은. 그리고 그 콘도들 중에 10개가 있으면 6개, 7개는요, 건설사가 직접 판매하는 것도 아니에요. 외부 회사가 와가지고 판매를 하는 겁니다. 네 번째, 제 마지막으로 정말 부탁 하나 드리겠는데, 여러분들, 태국에서 콘도 투자하라고 하면서, 만약에 에어비앤비 해서 돈 많이 번다고 그걸로 여러분들 유도해서 투자시키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사자입니다. 사자. 1단위 주단위 에어비앤비가요. 태국에서는 불법이고요. 한국에서도요.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데 뭐 오피스텔 같은 데서 하지 않습니까? 90% 불법입니다. 90%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태국에서 에어비앤비 해서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게 어마어마한 여러분들한테 리스크를 감수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월세 조금 더 받는 게 오히려 훨씬 더 큰 마이너스를 지니고 투자를 하게 된 겁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들 쉽게 생각해서 태국의 콘도는 아파트먼트예요. 한국의 아파트하고 똑같은 겁니다. 근데 거기에 외국인 관광객이 맨날 와가지고 수영장 다 점령하고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콘도는 가치 폭락입니다. 그 콘도는 안 팔려요. 그러면 내가 번 돈보다 더 많은 손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 인테리어를 어느 정도 만들어 놔야 되기 때문에 인테리어 비용이 많이 들죠. 근데 관광객들 들어오면 밤새도록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어떻게 관리해? 그냥 캐리어 끌고 마룻바닥 몇 번만 계속 왔다 갔다 그래도요. 1년도 안 돼서 마룻바닥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그거 다 돈이에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지금 새로 나오는 대부분의 콘도들 있지 않습니까? 이 콘도들은 에어비앤비를 아예 못하게 원천 봉쇄하는 방식으로 관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콘도 가치 폭락하니까. 에어비앤비 때문에 관광객 많아지면 그 다음에 관리 체계를 바꿔버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했는데 못하게 되는 거죠. 뒷감당은 여러분들 투자한 사람들 본인이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페이스 스캔으로 전부 다 바꿔버려요. 그래서 페이스 스캔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걸 등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1단위 주단위로 된 사람들 등록 안 해줘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단기 임대 몇 달간 이것도 안 돼요. 왜? 이 페이스 스캔을 바꿀 수 있는 슬롯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걸 넘어서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명당 벌금을 몇천 바씩 내야 됩니다. 요즘은 그렇게 못하게 대부분 만들어 놓아 버립니다. 그러니까 방콕에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데가 저 외곽에 있는 그런 규정들이 좀 떨어지는 곳들, 그리고 오래된 콘도들, 그리고 이면도로의 저층 콘도들, 이런 데입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만 몰래 하게 되는 겁니다. 왜? 어차피 임차인들이 거의 없으니까. 제일 큰 문제는 한국 사람들 임대가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1년짜리 임대를 찾으려고 해도요. 임차인이 한국인이라고 하면 직업도 엄청 좋고 비자도 있고 워크퍼밋도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비쌀수록 한국 사람들한테는 임대를 안 줍니다. 제가 이거 블로그에 너무 많이 써놨는데 이 임차인들이 한국 사람이라고 하면 거부합니다. 그것 때문에 이 에이전트들도 손해본 게 많기 때문에 에이전트들 중에서도 한국 사람이면 안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좋은 콘도들은 단기 임대를 안 줘요. 단기 임대를 하지 않습니다. 저도 단기 임대를 하는 경우가 없어요. 방콕에서. 방콕에 있는 제 고객들 콘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 단기 임대 주는 경우가 없습니다. 오래된 콘도나 제 외곽에 가서 콘도 찾아가지고 하면 되는데 그거 싫어. 유튜브 보니까 예쁘게 나온 콘도들이 있는 거예요. 새로 생긴 콘도. 거기 숙박업소가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 가서 찾습니다. 안 되거든. 그러니까 1년짜리 계약 내줘요. 그러면 3개월치를 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달 지나고 돈 안 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10일 지나면 이제 나가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몰래 가버립니다. 석 달치 내고 한 달 반 정도 살고 몰래 나가버려요. 이러면 집주인은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기회도 박탈당해갖고 손해를 보게 되는 거고요. 또다시 공실 생겨서 손해 보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분들이 집을 깨끗하게 쓰느냐? 깨끗하게 안 써요. 그래서 박살 나는 거고요. 그리고 에이전트는 이거 돈 받았는데 이거 돌려주기 애매한 상황이 생기죠. 돌려주면 돌려주는 대로 손해고요.
안 돌려주고 그 집주인하고 땡 해버리면 집주인 손해. 이 에이전트도 손해.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한테 안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량하게 실제로 여기 와서 정착해야 되고 일 때문에 오고 이런 분들도 직구하기 힘든 겁니다. 바르셀로나 얼마 전에 나왔었죠. 외국인들 관광객들 오니까 제발 이 도시에서 나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 왜 그러냐면요. 한 달 살기하고 에어비앤비하고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임대료가 계속 올라가요. 그래서 실제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중심부에서 이제 살지를 못하고 외곽으로 쫓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걸 계속 규제를 계속 넣고 있는 겁니다. 일본도 규제 넣고 유럽도 지금 규제하고 임대인이 1년짜리를 놓고 싶다라고 하면 1년짜리를 놓기 위해서 내놓은 집은 1년짜리를 찾을 때 그 집을 찾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에어비앤비를 가지고 콘도를 파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사람한테 속으면 안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콘도는 에어비앤비로 쓰는 숙소가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자, 오늘은 2월달 요 Q&A 시간 가져봤습니다. 다음 달에도 제가 상담 받은 것 중에 여러분들한테 꼭 얘기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내용 길었기 때문에 다른 얘기는 하지 않고요. 생활 정보는 다음 시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이상전 방콕에서 고마제시였습니다.